지수야, 앤드류가 출소를 한대. 새벽부터 울린 엄마의 전화에 잠이 확 깼습니다. 시카고 한인타운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도 앤드류란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앤드류가 누구야? 엄마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사건이었던 거 모르니? 19살에 백년형을 받고 들어간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시카고의 1월은 언제나 매섭지만 오늘따라 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벌써 많은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한 남자를 기다리며 모두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나온 앤드류 서 씨의 모습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만이 그가 감옥에서 보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교인들이 건넨 두부를 받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문득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9살의 청년이 백년형을 선고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는 걸까요? 1987년 한 세탁소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 그리고 6년 후 한 청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또 다른 살인사건. 저는 그날 밤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는 한지수입니다. 1999년생으로 시카고 한인타운에서 나고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90년대 초반에 이민 오셨대요. 아빠는 지금 한인타운에서 마트를 운영하시고 엄마는 한의원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인타운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주말마다 한글 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다른 한인 2세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갔죠. 지금도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한인 2세예요. 서로의 집에서 김치찌개도 먹고 K-팝도 들으면서 한국과 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지내고 있어요. 학교 신문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이민자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같은 주제에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노스웨스턴에서도 저널리즘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지금은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새벽부터 울린 엄마의 전화에 잠이 확 깼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살짝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어요. 앤드류가 누구야? 엄마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사건이었던 거 모르니? 19살에 백년형을 받고 들어간 소년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특히 큰 기사로 다뤄졌었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자를 꿈꾸는 저에게 특종이란 단어는 마법처럼 강력했거든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시카고의 1월은 언제나 매섭지만 오늘따라 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교도소 앞에는 벌써 많은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글학교 선생님들, 3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한 남자를 기다리며 모두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나온 앤드류 서 씨의 모습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어요. 하얗게 샌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만이 그가 감옥에서 보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교인들이 건넨 두부를 받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까지도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아 앤드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난 앤드류는 2살 때 5살 위인 누나 캐서린과 함께 부모님을 따라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고 해요. 우리 가족도 그때쯤 이민 왔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70년대 중반 한국의 군인이나 의사들이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행을 택했다고 해요. 우리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 엄마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빠는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는데도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 나도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거야. 앤드류네처럼 부모님을 잃지는 않았으니까. 엄마 말씀을 들으니 그때 우리 동네 풍경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많은 한인 세탁소들이 거리마다 있었죠. 한인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앤드류의 아버지도 군 장교 출신으로 처음엔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약사셨는데 여기서는 세탁소를 운영하셨고요. 그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의 가족 같았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앤드류가 11살 때였나?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어머님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2아이를 키우셨지. 우리 동네 세탁소에서 제일 일찍 문을 열고 제일 늦게 닫으셨던 분이야.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살아온 이민 생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앤드류네와 우리 가족의 시작은 비슷했지만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앤드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었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엄마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어요.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 앤드류 어머님이 늘 하시던 대로 새벽 일찍 세탁소 문을 여셨대. 근데 그날 저녁 앤드류 어머님이 세탁소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어머님을 무려 37번이나 칼로 찔렀대. 경찰이 왔을 때 누나는 동거남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때 앤드류는 겨우 13살이었어. 말씀을 하시는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메모장에 37번이라는 숫자를 적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누나는 완전히 달라졌대. 얼마 지나지 않아 80만 달러의 보험금이 나왔는데 지금 가치로 치면 30억 원이 넘는 돈이지. 앤드류가 미성년자였으니까 누나가 후견인이 되어서 그 돈을 관리하게 됐어. 누나는 부모님의 집을 팔고 번화가에 새 집을 샀어. 보험금으로 3번화가의 집에서 동거남이랑 살면서 명품 가방에 벤츠를 끌고 다녔어. 나중엔 나이트클럽까지 차렸다더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들 수상하게 여겼지. 그럼 앤드류는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제 질문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앤드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꽤 모범적인 학생이었어. 누나 캐서린의 제안으로 시카고의 유명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거기서 총학생회장까지 했대. 게다가 미식축구 선수로도 두각을 나타내서 장학생으로 대학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앤드류는 정말 똑똑했어. 우리 교민사회의 자랑이었지. 동네 어른들은 모두 대견해하셨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렇게 잘 자란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래였던 앤드류를 상상해봤어요. 부모님도 안 계신데 공부하랴 운동하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 앤드류를 보며 다들 기대했지. 근데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1993년 여름방학, 앤드류가 대학교 2학년일 때였어. 어느 날 누나가 갑자기 앤드류를 불러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대. 자기 동거남이 엄마를 죽인 범인이라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나 말로는 실수로 동거남에게 엄마의 보험금 얘기를 했더니 얼마 안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하지만 신고는 못한다면서. 왜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대. 그래서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앤드류한테 다른 제안을 했지. 엄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앤드류에게 전화를 했대.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마치 그때 전화를 받았던 앤드류의 마음처럼요.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다고 해. 동거남이 자기를 때리고 돈을 빼돌린다면서. 계속해서 엄마의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했대. 19살 앤드류한테 말이야. 저는 엄마 말씀을 들으며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대학교 2학년, 저와 비슷한 나이였던 앤드류가 매일 누나의 전화를 받았을 그 순간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처음엔 거절했대. 당연히 그랬겠지. 하지만 누나는 계속 압박했어. 넌 이제 나밖에 없어.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지. 이런 말들로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1993년 9월 25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가 동거남을 착오로 유인했대. 거기서 앤드류가 누나가 건넨 권총을 동거남에게 쏘았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당시 교민신문도 찾아보고 재판 기록도 봤어. 엄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 같았어요. 9월 25일 저녁, 누나는 동거남 로버트를 자기가 새로 산 나이트클럽 주차장으로 불렀대. 밤 11시쯤이었다고 해. 누나는 동거남에게 차고 안에 있는 전기시설을 확인해달라고 했고,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시카고의 9월은 아직 쌀쌀한 날씨는 아닌데도요. 앤드류는 이미 그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누나가 건네준 권총을 들고 로버트가 차고에 들어서자마자 방아쇠를 당겼지. 세 발을 쐈다고 하더라. 엄마는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밤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누나는 로버트 옆에서 울고 있었대. 마치 6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앤드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경찰이 왔을 때 앤드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그저 누나가 시켰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해. 19살의 앤드류는 그렇게 체포됐고
얼마 뒤 1급 살인죄로 기소됐지. 이제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야. 재판이 시작됐는데 누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대. 그리고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 동생을 100년형 징역형에 밀어넣고 말이야. 저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도망이요? 그것뿐이 아니야. 나중에 밝혀진 건데 로버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나 캐서린이었대. 25만 달러짜리. 그리고 알고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엄마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계획한 거였어요?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어. 엄마의 살해, 보험금, 그리고 로버트의 죽음까지 모든 게 누나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지. 하와이로 도망간 누나는 이름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했대. 하지만 결국 붙잡혔어. 지금은 종신형으로 일리노이 주립여자 교도소에 있지. 어머니 살해, 80만 달러 보험금, 동거남 살해, 25만 달러 보험금을 노린 동생을 이용한 완벽한 범죄였어요. 앤드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앤드류의 수감 생활은 정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처음 6개월은 완전히 자신을 고립시켰대. 면회도 거부하고 편지도 거부하고 이 목사님이 매주 면회를 신청하셨는데 처음엔 계속 거절했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하는 걸 자원했대. 책이라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봐. 거기서 일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다른 수감자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못하는 수감자들을 위해 편지도 대신 써주고 엄마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하셨어요. 나중에는 교도소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프로그램 튜터도 했대. 자기처럼 어린아이에 수감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썼다고 해. 나는 모지룬 꿈을 이 친구들이라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라. 1998년에는 교도소 내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사 학위를 받았어. 심리학을 전공했대.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도 누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리고 2000년부터는 교도소 내 상담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지. 98년 심리학 학사 학위 취득, 2000년부터 수감자 상담 활동,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도소에서 하는 자선 행사의 책임자도 맡았대. 산타 옷을 입고 수감자 자녀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아빠가 수감된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누나의 소식을 들을 때였대. 누나는 같은 주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앤드류가 보낸 편지도 모두 돌려보냈다고 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나 캐서린은 앤드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대. 일리노이 주립여자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30년 동안 완전히 자신을 고립시켰어. 면회도 거부하고 편지도 받지 않고 교도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대. 처음에 하와이로 도망갔을 때는 이름을 캐서린 해밍웨이로 바꾸고 금발로 염색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나 봐. 거기서 호텔 리셉셔니스트로 일하면서 새 삶을 시작했었대.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를 죽였던 것처럼 37번의 칼에 찔려 죽을 뻔했대. 하와이에서 만난 남자한테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발각됐고 결국 체포됐지. 지금은 교도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 다른 수감자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도소 청소를 자원해서 한대. 그 시간이면 아무도 없으니까. 앤드류가 보낸 편지들은 모두 겉봉투도 뜯지 않은 채 돌려보냈대. 심지어 어머님 기일에 보낸 편지도 교도관들 말로는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 하지만 앤드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도서관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 습관은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해. 아마 어머님이 세탁소 문을 여시던 그 시간이 몸에 배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 교도소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분노 조절 문제가 있는 수감자들을 많이 도왔대. 자기처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압박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거든. 앤드류는 그들에게 누군가를 탓하지 말자. 우리의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해줬다고 해. 엄마는 휴대폰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10년쯤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는데 앤드류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찍은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2005년부터는 교도소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해서 덕분에 교도소 내 폭력 사고가 60%나 줄었다고 하더라. 교도관들도 앤드류를 정말 신뢰했어. 새로운 수감자들의 적응을 돕는 멘토 역할도 했고 힘들 때마다 시를 썼는데 교도소 문예지에 실린 시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특히 어머님 생신이나 제삿날이면 꼭 시를 썼다고 해. 누나를 용서하는 내용의 시도 있었어. 2015년부터는 교도소에서 한국어 수업도 했대. 한국계 수감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 역사도 가르쳐주고 명절 때는 같이 모여서 한국 노래도 불렀다고 해. 앤드류의 수감 생활을 지켜본 교도관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대. 우리가 본 수감자 중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30년 동안 단 한 번의 규율 위반도 없었대. 2018년에는 교도소장이 직접 감형을 건의했을 정도였어. 그런데 말이야, 앤드류가 거기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매년 어머님 기일이었대. 그날이면 꼭 교도소 채플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고 해. 누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앤드류의 하루하루가 어땠을지 상상했어요. 작년에는 교도소 신문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 앤드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 나는 이곳에서 삶을 배웠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가 자유의 몸이 됐지. 50살이 되어서야. 앤드류가 교도소를 나오면서 한 첫 마디가 뭔지 알아? 어머님, 이제 제가 세탁소 문 열러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앤드류의 첫 일주일은 교회 게스트룸에서 지내기로 했어. 우리 교회에서 작은 환영회도 준비했어. 처음으로 먹게 될 한식이 너무 기대된다고. 특히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 30년 동안 꿈에서도 그 맛이 생각났다고 하더라고. 앤드류는 앞으로 뭘 하고 싶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일단 한동안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거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핸드폰 쓰는 법도 배워야 하고 인터넷도 처음이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계획이 있대.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젊은 수감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해. 특히 이민자 가정 출신 청소년들을 돕고 싶대. 자기처럼 가정의 압박이나 문화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나를 만나러 갈 거래. 아직도 매일 누나를 위해 기도한대. 용서했다고. 이제는 같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싶대. 앤드류는 출소하자마자 먼저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을 찾았어. 아버님과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곳이 그 근처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 산소에 가보고 싶었대.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고 해. 엄마는 휴대폰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제 찍은 것 같은 사진인데 앤드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누군가의 묘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국어 학원에서 일하기로 했대. 교도소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서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더라. 누나는 면회를 허락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앤드류는 매주 가볼 거래. 언젠가는 문이 열리길 바라면서. 앤드류가 어제 이런 말을 했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 2세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지 말라고. 그게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앤드류는 어제 출소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 30년 동안 제가 누나를 용서하려 노력한 것처럼 이제는 제 자신을 용서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누나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써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 기사가 아니에요. 한 청년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어둠과 싸우며 마침내 빛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누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제 하얀 눈이 내리는 시카고 한인타운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코리안 드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1970년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수많은 한인들. 앤드류의 부모님도 그 중 한 분들이셨겠죠.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잖아. 깊은 슬픔, 응어리진 아픔. 앤드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그 한을 힘으로 승화시켰듯이 앤드류도 그 한을 용서로 승화시킨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앤드류의 30년은 한의 시간이었을 테지만 동시에 그 한을 풀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이런 아픔을 껴안고 가는 힘이 있다고 해요. 흙수저라는 말도 있지만 그 흙수저로 땅을 일구어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하죠. 엄마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저는 오랫동안 제 기숙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같은 2세대 한인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부모님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 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그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때론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앤드류의 누나 캐서린처럼 그 기대와 압박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인 2세로 산다는 건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한국적 가치관과 미국의 문화 사이에서 때론 충돌하고 때론 조화를 이루며 앤드류와 캐서린 남매의 비극은 어쩌면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기사를 쓰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의 미국적인 면을, 우리는 부모님의 한국적인 면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앤드류의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해요. 그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과 싸우며 마침내 용서를 배웠듯이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